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홍길동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 아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서자, 아니면 탐관오리를 혼내주던 의적. 네, 맞아요. 도술 부리는 영웅, 한국의 로빈 후드, 딱 이런 이미지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아,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홍길동전 이야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이 작품에 대한 뭐랄까 최신 비평들,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어떻게 읽히는지, 그 번역본 서평 같은 거요. 해외 반영도 있군요. 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속 다양한 홍길동 모습들, 또 작품 자체를 둘러싼 학계의 논쟁까지, 꽤 다채롭게 모아봤습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 보겠네요, 그럼.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익숙한 영웅 홍길동, 그 모습 너머에 숨겨진 조금 더 복잡하고, 때로는 좀 논쟁적인 모습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실 너머의 이야기라 흥미로운데요? 네,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준비되셨나요? 네, 홍길동 이야기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표준 홍길동 이야기, 그거부터 짚어보죠. 네,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나서 차별 속에 살다가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네, 결국 집을 나와서 활빈당이라는 무리를 이끌죠. 맞아요. 부패한 관리들 혼내주고 굶주린 백성들 돕고 또 그 도술 써서 관군 따돌리는 거 아주 통쾌하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죠. 결국엔 바다 건너 율도국이라는 이상향을 세워서 왕이 되는 딱 그런 이야기. 네, 그게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서사죠. 오랫동안 한국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고요. 아, 맞다. 그 논란.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네네. 아무튼 고전 문학의 대표 주자로 꼽히죠. 신분 차별에 맞서고 정의를 부르짖는 이런 영웅 이야기는 시대를 관통하는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당시 사회 문제들, 서열차별이나 탐관오리 문제 같은 걸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문학사적으로도 의미가 크죠. 그래서인지 진짜 많은 작품에서 홍길동을 다뤘어요. 재해석도 많았고. 네, 90년대에는 아주 잘생긴 배우가 연기한 그런 정의로운 영웅상 기억나네요. 네, 인기 많았죠. 또 2000년대 드라마에선 좀 더 젊고 약간 까칠하면서도 매력 있는 그런 현대적인 감각의 홍길동도 나왔고요. 맞아요. 강지환 씨 나왔던 거.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현대를 배경으로 한 탐정 누아르 영화 주인공으로도 나왔잖아요. 아, 그것도 있었죠. 설정이 아주 독특했어요. 그러니까요. 푸른 도포의 삿가 쓴 모습, 이건 거의 홍길동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죠. 그쵸. 이런 현대적인 각색들을 보면 홍길동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가진 힘이랄까? 잠재력이 느껴져요. 시대에 맞게 계속 변주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단순한 고전 속 인물이 아니라 진짜 계속 재창조되는 문화 아이콘 같아요. 네, 끊임없이 살아 숨쉬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던 홍길동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해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그 부분인가요? 네, 최근 연구나 비평 자료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알던 홍길동 맞아?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역시 그 유명한 호부 호형 문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는 거요. 네, 길동이 서자로서 겪는 차별의 서름 계속 토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가 신분제 철폐를 원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흥미로운 건 나중에 그토록 원하던 사회적 인정, 그러니까 병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떡 얻었을 때 말이죠. 네, 드디어 인정받았을 때 정작 그 신분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금방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그토록 한맺혔던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왔는데도요? 네, 바로 그 지점을. 그냥 외면했다는 건가요? 그럼 뭐지? 자신의 신분 상승이 그냥 목적 달성이었던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홍길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구조 개혁이라기보다는 나 홍길동이라는 이 뛰어난 인물이 차별 때문에 능력을 못 펼치는 게 억울하다,
이 개인적인 인정 욕구 충족에 더 가까웠던 거 아니냐는 거죠. 아,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순간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좀 식어버렸다? 이런 시각이군요. 네,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활빈당 활동에 대해서도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강연 자료를 보니까 홍길동 본인이 활빈당 활동을 임금 눈에 띄려고 한 일종의 쇼였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아, 쇼요? 네, 제가 무례배들이랑 관아 시끄럽게 한 건 제 이름을 임금님께 알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심지어 부하들을 백댄서 정도로 생각했다는 해석까지 나올 정도면 네, 뭐 그런 해석에 나올 만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좀 더 파고들면요. 게다가 활빈당에 처음 습격한 것이 해인사였다는 점도 논란거리예요. 해인사요? 저를요? 네. 당시 사찰에는 사회적으로 좀 낮은 신분의 승려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약자를 돕는다는 활빈당의 명분과는 어딘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게요. 왜 하필 심없는 스님들을 첫 타겟으로?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의 정의라는 것이 과연 보편적인 것이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듣고 보니 정말 우리가 알던 의적과는 거리가 좀 있네요. 오. 근데 율도국 건설은 분명히 이상향을 만든 거 아닌가요? 그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요. 흔히 이상국가 건설 이렇게 미화되지만 원전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미 존재하던 평화롭고 풍요로운 율도국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정복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침략이요? 네. 어떤 판본에는 율도국이 수십 대를 이어서 덕으로 다스려서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넉넉하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와, 이미 잘 살고 있는 나라였군요. 그렇죠. 이런 나라를 별다른 명분 없이 공격해서 왕위를 빼앗았다는 거죠. 와, 그럼 율도국은 그냥 정복전쟁의 결과물이라는 건가요? 이거 진짜 충격인데요. 네, 심지어 율도국 치기 전에 남경제도라는 곳에 정착해서 부하 3,000명에게 비밀리에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묘사까지 있어요. 비밀 군사훈련까지? 외부 침략 위협도 없는 곳에서 군사력을 키운 이유가 결국 왕이 되고자 하는 개인적인 야심 때문이었다. 이런 해석에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죠. 정말 우리가 알던 이야기랑 너무 다르네요. 근데 그 남경제도에서 더 끔찍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아, 네. 그 부분은 정말 좀 섬뜩하죠. 사람처럼 생긴 울동이라는 존재들을 발견하는데요. 울동이요? 네. 근데 자신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짐승물이라고 단정짓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려요. 그 울동들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유 없이 그냥요? 네. 살아남은 이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소굴까지 찾아가서 학살하고 포로로 잡은 여자들마저 계집 요괴라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은 이건 뭐 우리가 알던 정의로운 영웅과 너무나 다르죠. 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낯선 외모의 원주민에 대한 제노포비아적인 학살로 해석될 여지까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홍길동의 영웅성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와, 내용 해석의 논란도 이 정도인데 소설 홍길동전 자체를 둘러싼 학술적인 논쟁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누가 썼는가? 저자 문제죠. 아, 허균은 아니었나요?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왔죠. 광해군 때의 혁신적인 사상가였던 허균, 그의 제자였던 이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문집에 허균이 수호전을 본떠서 홍길동전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럼 확실한 거 아닌가요? 제자가 썼다는데. 그 기록이 오랫동안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는데 이게 또 반론이 만만치 않아요. 어떤 반론들이죠? 우선 허균이 반역죄로 처형당할 때 그 죄목에 홍길동전을 썼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라던가 18세기 이후에나 활성화된 선해청 같은 기관이 언급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근거로 제시돼요.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읽는 홍길동전은 허균이 쓴 원본 그 자체가 아니라 후대에 다른 사람이 쓰거나 내용을 고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럼 허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허균 저자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시기의 기록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소설 속에 나오는 신분차별 비판이나 개혁 사상이 허균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하긴 허균 사상이랑 통하는 면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허균이 죽은 뒤에 그의 글들이 막 탄압받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원본이 변형되거나 덧붙여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허균이 실제로 한글로 시를 썼다는 기록도 있어서
한글 소설을 썼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결국 확실한 원본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건 계속 논쟁거리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타이틀도 좀 애매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본이 한글이었는지 한문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아, 허균이 썼다 해도 한문으로 썼을 수도 있다. 네. 허균이 한문 소설을 여러 편 썼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은 한문으로 썼다가 나중에 인기를 얻어서 한글로 번역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하긴.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최초라고 딱 단정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소설의 가능성이 높은 작품 이 정도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게다가 우리가 읽는 홍길동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버전, 그 이본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흥미로워요. 이분이 뭐죠? 말 그대로 다른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서울에서 간행된 경판본, 전주에서 나온 완판본, 이렇게 출판된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나 문체, 또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판본들이 존재하는 거죠. 아, 버전이 여러 개다. 네. 예를 들어 어떤 판본은 서울 차별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다른 판본은 사회 비판 의식을 더 강조하고 이런 식이에요. 흥미롭네요. 이런 다양한 버전의 존재 자체가 오늘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아, 종합해보면 홍길동전은 확실히 당대 사회의 문제점, 특히 신분차별이나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 이걸 담고 있는 중요한 작품인 건 맞는데 그쵸? 그건 분명하죠. 동시에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그냥 단순한 영웅 이야기로만 읽기에는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율두국 정복 방식이라든지 주인공의 좀 잔혹한 면모 같은 부분은 당시의 시대적 한계, 예를 들어 왕정 외에 다른 이상사회를 상상하기 어려웠다거나 네네. 혹은 후대의 이야기가 각색되면서 들어간 요소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비판적인 해석들이 홍길동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품을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오히려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네요. 그럼에도 홍길동전의 매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국경을 넘어서도 통하는 것 같고. 그쵸. 2016년에는 영국의 그 권위 있는 펭귄 클래식 시리즈로 번역 출간돼서 해외 유령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꼽히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저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대단한 일이죠. 네. 해외 서평들을 보면 한국의 로빈 후드, 이 익숙한 별명 말고도 불가사의한 모험담이라던가 심지어 와호장룡 스타일의 판타지 같은 반응도 있더라고요. 아, 판타지요. 하하. 도술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홍길동의 도술 같은 요소가 서양 독자들한테는 뭔가 동양적인 판타지로 읽힌 거죠. 절반은 동화, 절반은 사회고발, 이런 평가도 인상적이었고요. 오, 의미심장한데요? 그리고 강민수 교수의 번역이 아주 뛰어나다는 칭찬도 정말 많았습니다. K문학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랑스럽네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재미있는 사실. 우리가 서류 양식 같은데 예시 이름으로 홍길동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아, 네, 그렇죠. 맨날 보죠. 왜 하필 홍길동일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데요? 일단 워낙 유명해서 누구나 알고 실제 동명인이 거의 없다는 거. 길동 이런 이름 자체가 좀 드물잖아요. 아, 그러네요. 홍씨는 많아도 길동이는. 네. 그리고 소설 속 인물이니까 후손이 문제 삼을 염려도 적고 이미지도 비교적 긍정적이고 하긴 의적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심지어 세 글자 모두 받침이 있어서 서륙한 채우기 좋다는 분석까지. 하하, 그런 이유까지. 저도 맨날 서류 쓸 때 홍길동 지우는 거 깜빡할 때 많아요. 저도요. 웃음. 심지어 일본에서도 한국인 이름 예시로 홍길동 이걸 쓴다고 하니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이름이 된 셈이네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결국 홍길동전이 던지는 문제들, 사회 불평등, 권력 남용,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같은 질문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서열 차별이라는 특정 제도는 사라졌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나 불평등이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이 오래된 영웅 이야기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어떻게 읽고 또 어떤 의미를 찾아낼 것인가? 이건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 네. 단순하게 영웅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복잡성이나 시대적 한계까지 같이 읽어낼 때 홍길동전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네.
오늘 홍길동 이야기에 정말 깊이 빠져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의적 영웅의 모습 너머에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논쟁적인 면모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오늘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저도 활빈당 활동이 쇼였다거나 율도국을 침략했다는 해석은 처음 접했을 때 꽤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죠. 익숙한 이야기가 흔들리는 느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홍길동이 정말 무력으로 평화로운 나라를 빼앗아서 율도국을 세웠다면 그곳을 과연 진정한 이상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또 반대로 수백 년 전 인물의 행동을 지금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한 일일까요?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죠.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기대를 투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닌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홍길동은 어떤 모습인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없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